여러분, 오늘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동쪽 압사르드 도로,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도로 위를 달리던 한 남자의 차량 앞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아무리 둘러봐도 총을 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은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저격당하는 상황, 영화에서나 가능한 장면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희생자는 모센 파크리자데,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자이자 이란 국방부 산하 핵심 연구기관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핵 프로그램의 아버지라고 부르던 인물이었죠. 총격을 가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평범해 보이는 픽업 트럭, 그 적재함 안에 숨겨진 AI 기반 원격 조종 기관총이었습니다. 위성통신으로 무려 1000km 밖에서 조종되고 있었고, 인공지능 안면인식 시스템이 파크리자데의 얼굴을 식별한 순간 탄도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사된 총탄은 단 15발, 차량의 이동속도, 위성통신의 1.6초 지연, 총기 반동까지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보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파크리자드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아내는 단 한 발의 총탄도 맞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집행한 오차없는 처형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020년, 불과 몇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전쟁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탱크가 굴러가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선전포고도 없고 군복도 없고 전선도 없는 전쟁, 바로 그림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 2020년 이 사건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게 됐는지 그 뿌리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스톡스넷이라는 디지털 무기가 왜 탄생했는지, 왜 국가기밀이 단 6시간 만에 통째로 털렸는지, 그리고 왜 AI가 사람을 대신해 방아쇠를 당기는 시대가 왔는지, 그 흐름이 비로소 이해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림자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 중동의 한 혁명이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은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방식은 총과 탱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AI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가 태생적 원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에서 늘 적대하는 모습만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기를 주고받고 직항 노선이 오가던 나라였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중동에서 함께 소련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파트너이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공개적으로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입니다. 할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란 새 정권은 내부 불만을 외부 적에게 돌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 미국을 큰 악마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종교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적을 만들어야 내부가 단결하고, 내부가 단결해야 권력이 유지됩니다. 새로 들어선 혁명 정권이 가장 먼저 배우는 생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적으로 선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중동 전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심기 시작합니다. 이란은 혁명의 불꽃을 수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대상은 중동 곳곳에서 국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바논을 보십시오. 레바논은 오랫동안 기독교계 수니파, 시아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레바논 남부에 살던 시아파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제대로 없었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군사작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레바논 남부 시아파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이란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란은 이 소외된 시아파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대고 무기를 주고 조직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헤즈볼라입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해주지 못한 복지와 보호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란의 무기와 훈련을 받으며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비국가 무장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자신의 대리군대를 심어놓은 셈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도 같은 구조입니다. 예멘 북부의 후티족은 수십 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차별과 방치를 당해왔습니다. 그 결핍의 공간에 이란이 손을 뻗었습니다.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고 드론 제조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후티 반군이 홍해를 오가는 선박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날릴 수 있게 된 것도 이 오랜 투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이란의 전략, 이른바 저항의 축입니다. 이란은 직접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까지 중동 전역에 대리 세력을 촘촘하게 심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에서 포위하는 전략이었죠. 이스라엘은 이 전략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도 후티도 하마스도 결국 이란이 없으면 이 정도의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대리 세력을 때리는 것보다 그 대리 세력에게 힘을 공급하는 이란의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핵을 가진 이란은 중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군사적으로 폭격하자니 중동 전체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막자니 이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2010년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들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원심분리기가 무엇이냐면요, 핵폭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계입니다. 쉽게 말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들이 이상한 속도로 회전하다가 스스로 파괴되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란 기술자들은 원인을 몰랐습니다. 제어 화면에는 정상 작동이라고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기계는 박살나고 있는데 화면은 멀쩡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약 1000개의 원심분리기가 파괴되었고 이란의 핵 개발은 수년 뒤로 후퇴했습니다. 나중에야 세상에 알려진 그 원인, 바로 스톡스넷이었습니다. 스톡스넷, 생소한 이름이죠. 세계 최초의 디지털 무기로 불리는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바이러스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인터넷을 통해 퍼집니다. 그런데 나탄즈 핵시설은 인터넷 자체가 연결되지 않은 완전 격리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해킹할 방법이 없는 구조였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에어갭, 즉 공기로 막힌 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침투했을까요? 공격자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나탄즈 시설과 관련된 외부 업체 직원들의 USB를 먼저 감염시켰습니다. 그 직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 USB를 시설 내부 컴퓨터에 꽂는 순간 바이러스가 내부로 들어간 겁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요. 겉으로는 평범한 USB였지만 안에는 치명적인 코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일단 내부에 들어온 스톡스넷은 정말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컴퓨터를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사에 특정 산업용 제어 시스템이 설치된 컴퓨터만 골라서 작동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에서 쓰는 바로 그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원심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아주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돌렸다가 갑자기 느리게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기계 내부 부품이 서서히 마모되고 파괴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어 화면에는 계속 이상 없음이라는 가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운영자들은 기계가 멀쩡하다고 믿는 동안 기계는 안에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적의 시설을 파괴하려면 직접 폭격하거나 군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톡스넷은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고 폭탄 한 발 쓰지 않고 전쟁을 선포하지도 않은 채로 이란의 핵시설을 1000개나 파괴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코드가 현실 세계의 강철을 파괴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문법이 완전히 새로 쓰인 겁니다. 이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고 믿었던 핵시설이 뚫렸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얼마나 더 많은 곳이 감염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훨씬 더 대담한 공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이란 내부에 정보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합니다. 테헤란의 한 허름한 창고 안에 이란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핵 개발의 모든 기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계도, 연구자료, 해외 협력 내역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역사 전체가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모사드 요원들이 이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작전 시간은 단 6시간 29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요원들은 섭씨 3600도 이상의 고온을 낼 수 있는 특수 토치로 금고 수십 개를 절단했고 기밀 서류 5만 장과 CD 183장을 통째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란 국가안보의 심장부가 털리는 동안 이란의 보안 시스템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모사드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내부가 이미 깊숙이 침투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란 방첩 조직, 즉 스파이를 담는 조직의 고위 인사가 실은 모사드의 이중 스파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적을 막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적의 편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성벽을 쌓아도 성문 열쇠를 쥔 사람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면 그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톡스넷이 이란의 기술력을 무너뜨렸다면 2018년 테헤란 작전은 이란의 신뢰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켰습니다. 이제 이란은 자국 내 누구를 믿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기술도 뚫리고 사람도 뚫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 서 있는 파크리자대 암살이 터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란의 기술 침투, 인간 침투, 그리고 기술 혁신이 한데 모인 결과물이었습니다. AI가 안면을 인식하고 위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알고리즘이 탄도를 계산하는 이 암살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스톡스넷이 코드로 적의 기계를 파괴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면 2018년 테헤란 작전은 사람을 통해 내부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 두 가지가 AI라는 기술과 결합해 인간 암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파크리자대 본인이 이미 암살 경고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란 정보당국은 여러 차례 그에게 경호를 강화하고 방탄 차량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방탄 차량 대신 일반 승용차를 직접 운전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경고 시스템이 있어도 그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이 외면하는 순간 모든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이 세 사건, 스톡스넷, 테헤란 창고 습격, 파크리자대 암살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무서운 진실이 보입니다. 이란은 매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이유로 당했습니다. 시스템이 경고를 보냈지만 그 경고가 무시되었습니다. 기술이 침투당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정상 작동이라는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적에게 포섭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겉은 단단해 보였지만 안은 이미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톡스넷은 2010년 이란의 원심 분리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2018년 테헤란 창고 습격은 수십 년의 핵 기밀을 하룻밤 사이에 증발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압사르드 도로에서는 AI가 인간을 대신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세 사건은 각각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 위에 놓인 세 개의 점입니다. 그 흐름의 이름은 바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이란은 1979년 혁명으로 강력한 국가를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열기가 식은 자리에 관료주의가 들어섰고 외부의 적을 향한 분노가 커질수록 내부를 들여다보는 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경고는 묵살되었고 시스템은 형식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의 틈으로 코드가 스며들었고 요원이 침투했으며 AI가 조준했습니다. 헤즈볼라를 키운 것도 후티 반군을 무장시킨 것도 표면적으로는 저항의 축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의 이면에는 언제나 같은 구조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공백, 그 공백이 만들어낸 결핍, 그리고 그 결핍을 파고드는 외부의 손길.
이란이 중동 곳곳에 공백을 파고들어 세력을 심었듯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의 공백을 파고들어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림자 전쟁은 결국 공백을 먼저 찾아내는 자가 이기는 전쟁입니다. 파크리자드의 죽음은 그 공백의 가장 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국가 핵심 자산을 경호해야 할 시스템이 경고를 전달했지만 그 경고를 받아야 할 인간이 듣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 기술을 지켜야 할 사람의 판단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가장 정교한 AI 암살 무기 앞에서 이란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키운 핵 프로그램의 심장은 단 15발의 총탄에 멈춰 섰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2026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는 1979년부터 쌓여온 선택과 실패와 복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스톡스넷 한 줄의 코드, 테헤란 창고에 금고 하나, 그리고 압사르드 도로에 픽업 트럭 한 대.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의 역사가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눈앞의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세상은 늘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으로 읽으면 모든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요란한 폭발이 아니라 오래된 균열이 하나씩 벌어지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은 무기입니다. 스톡스넷이 그랬고 AI 기관총이 그랬습니다. 시스템은 방패입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떤 기술도 국가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그 무기와 방패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지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림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서버에서 코드가 침투하고 있고 어딘가의 창고에서 금고가 열리고 있으며 어딘가의 도로 위에서 AI가 얼굴을 식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화면에 정상 작동이라고 표시된 숫자만 보고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지사지였습니다.